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8월 1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5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어로는 윌리엄 워드워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7월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하여 월가 예상을 하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5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국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0.1% 역성장하였다는 소식인데요. 러시아 경제와 홍콩 경제도 역성장하였다는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단신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0bp나 인상해서 69.5%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미 하원이 지난 금요일 기후변화 대응, 과세 기준,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윌리엄 워드워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Consumer Prices rose 8.5% in July, less than expected as inflation pressures ease a bit. CNBC 뉴스포츠죠. 7월중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의 9.1%보다 크게 둔화되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8.7%를 하야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물가지수가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덜 오르는 주 요인은 에너지 가격이 월 중에 4.6%나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용 가솔린 가격은 전월 대비 7.7%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 코어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하였습니다. 전문가 예상을 소폭하였지만은 월 중에는 0.3% 상승한 것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음식료는 전년 동월 대비 10.9%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는 1979년 5월 이래 최고입니다. 특히 버터는 26.4%, 계란은 38%, 커피는 20% 올랐네요. 음식료는 7월 중 월 중으로도 1.1% 상승하였으니까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전년 동월 대비 15.2%, 에너지 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2.9% 올랐습니다. 자동차 가스도 지난달에 많이 내렸지만은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 44% 오른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전년 동기 대비 5.7%나 상승하였습니다. 7월 물가 지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은 커졌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1980년대 이래 최고 물가 수준입니다. 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 2%를 4배나 상회하고 있죠. 7월 중에 평균 임금이 0.5% 상승하였기 때문에 7월 중 물가 0% 상승과 비교해서 실질 임금이 0.5% 상승하였다고 얘기하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서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3% 상황입니다. 즉 물가는 8.5% 오른 데 비해서 임금은 5.2%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죠.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주가는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페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죠.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2개월 내 최저인 105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달러가 하락하니까 유가는 반등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G20 국가를 포함한 세계 주요 24개 국가의 물가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터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9.6% 물가가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64%, 러시아는 15.1%, 스페인은 10.8%, 네덜란드 10.3%, 브라질 10.07%, 영국이 9.4%, 유로존이 8.9%, 미국이 8.5%,
멕시코, 캐나다가 8%대입니다. 한국은 지난 6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6.3% 올랐죠. 7월 물가는 조금 더 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도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2.7%, 그리고 일본은 2.4%, 사우디아라비아는 2.3%로 났습니다. 네, 첫 번째 단신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보시죠.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8,595만 명으로 전주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42만 5,400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은 3주째 1.1%네요. 사망자 증가율은 5주째 0.2%입니다. 탑12 국가별 순위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한국, 러시아, 터키, 일본,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일본의 신규 확진자가 24만 205명입니다. 한국은 12만 8,714명이고요. 지난 주말 하루 세계 확진자가 83만 1,440명 늘었는데요. 이 중에 일본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4.3%가 됩니다. 거의 반을 차지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단신은 영국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0.1% 역성장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예상 마이너스 0.2%보다는 낮다고 얘기하네요. 산업 부문별로 보면은 서비스 산업이 마이너스 0.4%인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80% 이상이죠. 그런데 여행과 숙박, 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대면 산업은 전기보다 나아졌습니다. 지난 2분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가 많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계 소비는 고물가 때문에 마이너스 0.2%, 무역 수지는 소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행이 영국 경제가 내년 말까지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발표하였었죠. 영국 경제가 안타깝군요. 러시아 경제도 2분기에 마이너스 4%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이 예측한 마이너스 4.3%와 비슷하군요. 러시아 경제 역성장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구 제재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러시아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인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 덕에 러시아 경제가 그동안은 괜찮았었죠. 러시아 경제 향후 전망을 보면요. 올해 전체로는 마이너스 4% 내지 마이너스 6% 역성장을 전망하는데요. 전쟁 상태 치고는 괜찮은 편이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보네요. 다음은 홍콩 경제인데요. 홍콩 경제는 2분기에 마이너스 1.3% 역성장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무역 수지 악화입니다. 기간 중에 상품 수출이 8.6%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 소비는 전기와 비슷하고요. 정부 지출이 13%나 늘었습니다. 올해 연간 경제 성장 전망은 플러스 0.5 내지 마이너스 0.5%로 보는군요. 제 생각에 세계 각국 경제가 앞으로 역성장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단신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950bp 9.5%나 인상해서 69.5%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건데요. 아르헨티나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0.8%나 상승하였네요. 이렇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기가 어렵겠죠. 여기다 예치이기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안보유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정부는 채권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재정 지출 억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요. 물가는 71% 올라갔고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사실 이런 물가 수준에 이런 금리 수준을 가진 나라에 어떻게 대출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단신은 미 하원이 지난 주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찬성 220, 반대 207표인데요. 전 민주당원은 찬성하고 전 공화당원은 반대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3,690억 불을 투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세와 관련해서는 법인 세율이 21%인데 최저 한도 세율을 1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런저런 명명으로 감세를 하더라도 15%는 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메디케어에 주요 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제약업체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이 법안 전체 시행에 필요한 돈이 4,3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00조 원이죠. 이번 법안 통과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주요한 승리로 간주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Build Back Better 아젠다를 이행하는 게 되고요. 민주당으로서는 11월 8일 시행되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죠. 이번 중간선거는 하원의원 전체 그리고 상원의원 35석을 선출하게 되고요. 다수 주지사 등도 새로 뽑게 됩니다. 대선만큼이나 중요한 거죠. 이 법안은 상원은 지난주에 벌써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원의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그 상원 투표에서는 찬반 동수였는데 의장인 카멜라 부탱링이 레콘실리에이션을 행사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에도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졌죠. 예상보다 낮은 물가 상승 지표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죠. 이에 따라 연초 이래 3대 지수 낙폭이 크게 축소되었는데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7%에 불과합니다. 35% 가까이 하락하던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13%에 그쳤습니다. 마이너스 25%에 이르던 S&P 500는 이제 마이너스 10%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장단기 금리 역전차는 또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국채 수익률표를 보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842%로 0.046 빠진 데 비해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25%로 0.021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는 없는데요. 그러나 목요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워치해야겠죠. 전주와 비슷한 26만 5천 명을 예상하네요. 수요일 발표되는 FOMC 의사록도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요. 최근 랠리에 대한 반작용 소지를 많이 강조하네요.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에너지 외 여타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고 무엇보다 현 물가 상승률 8.5%는 타겟 레이트보다 4배나 높다는 게 문제죠. 많은 FOMC 멤버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75bp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의 명시 윌리엄 워드월스의 The World is Too Much With Us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좋은 시입니다.